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뱅크 샐러드 만들고 있는 황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인데 끝까지 꽤 많은 분들이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은 사실주의 베이컨이라는 이름의 제목이 아니고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제목이 뭐냐, 사실주의 베이컨 뭐냐,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부의 구성원분들도 되게 많이 여쭤보셨어요. 근데 여기 베이컨은 이제 그 먹는 베이컨은 아니고 16세기에 이제 활동하셨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 시국에 콘샐러드라는 곳에서 이런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나오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거창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인 아는 것이 힘이다 때문인데요. 저는 우선은 적응에 있어서, 이게 적응콘이라는 주제니까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꼽았을 때 새로운 환경이랑 새로운 조직을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적응에 있어서만은 어쨌든 베이컨이 했던 말이 좀 맞지 않나, 아는 게 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이컨을 한번 키워드로 가져와 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알 수 있을지가 제가 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다음의 흐름을 좀 따르는데요. 가장 먼저 저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그 가설의 크기나 가설이 갖는 임팩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발표의 가장 밑바닥에 깔릴 아주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된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를 알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무언가를 아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유명한 뭐 사람은 죽고 뭐 사죽소사 소죽 구조, 요런 구조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삼단론법이라고 부르고 연역추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되게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 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끌어내는 거, 뭐 이런 방법으로 무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흔히 철학 쪽에서도 비판을 하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니 전제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건 그냥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말을 하는 거지, 여기에 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됐을 때 뭔가 알물 확장을 해주나?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나?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놓여졌을 때 이 조직을 알아가는 건 별로 이제 쓸모가 없을 수 있겠다,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 뭐 학교 다니면서 너무 많이 배웠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껏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니까 언젠가 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귀납법인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직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조금 고민이 돼요. 왜 고민이 되냐면 반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무너지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에 있어서 뭐 성공한 창업자들은 대부분 자퇴를 했더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좀 막 자퇴를 했던 유명한 창업자들을 이제 갖다 댑니다. 스티브 잡스도 관찰을 해보니까 자퇴를 했고,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뒤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자퇴를 했다라고 이제 막 관찰을 해가지고, 야 너도 성공하려면 자퇴를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퇴를 하지 않고 성공한 창업가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귀납법을 들이대게 되면은 정말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모든 케이스를 다 관찰해야 되고 반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무너지기 때문에 과연 이 조직에서 이 조직을 알아가는데 귀납법이 도움이 될 거냐 뭐 하면은 당연히 귀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좀 제안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철학의 진리를 탐구하는 지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조직에서 좀 더 내가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과학의 방식을 따르는 게 어떻냐 해서 이게 이제 가설 연역법이라는 방식인데, 말이 거창하지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냥 소크라테스가 죽지 않을까라고 그냥 가정을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가정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그럼 어떻게 내가 검증할 수 있을까 해서 그 검증의 방식을 찾는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고 그걸 실제로 관찰을 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그게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은 뭐 한 100년 후에 내가 직접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눈으로 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검증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저는 둘 중에 하나는 배운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정말로 검증을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내가 가정한 게 맞았구나 라고 하면은 일단 그 맞았다는 사실은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가설이 틀린 가설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적용이 안 되네. 라는 사실 정도는 배울 수 있으니까 일단 가설을 세우면 손해는 안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인 네이버 국어사전에도 가설을 검색해 보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타당한 진리가 된다. 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믿음이 가니까 이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뭔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이 좀 된 것 같은데 검증이라는 단어가 조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검증이라는 게 우리가 회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되는데요. 검증의 일반적인 형태들을 그래서 좀 생각해봤을 때 나열을 해봤어요. 흔히들 이제 뭐 컴파일을 한다거나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검증이라고 보진 않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검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코드는 이렇게 동작할 거야 라는 사실 가정을 가지고 혹은 그런 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작성한 코드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 그 가설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료들의 피드백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검증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우리 앱에 이런 기능 추가해보면 어떨까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슬랙에 올립니다. 그래서 슬랙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막 갑자기 따봉 이모지를 엄청 많이 달아주는 거예요. 막 30개씩 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어떤 피드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료의 피드백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가설의 검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좋은 협업은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동료들이 갑자기 막 표정이 안 좋아요. 뭐 표정이 안 좋은 게 꼭 나쁜 징후는 아니겠죠. 근데 어떤 말인지는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료의 피드백도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설이랑 검증이란 단어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나도 알게 모르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들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말을 할 때 꼭 앞에 사람을 따라 붙이거든요. 뭐 동료로부터 받는 피드백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컴파일이나 테스트의 결과도 그냥 기계가 저희한테 주는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검증의 방식이 꼭 어떤 주체에 국한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는 피드백이 주어지는 걸 우리가 검증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발표해서 검증이랑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아마 일관되게 피드백이라고 제가 계속 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입에 좀 더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피드백이 결국에는 검증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피드백에 대해서 내 관점이 좀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피드백은 누군가가 저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대상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피드백이라는 게. 근데 이제는 저는 피드백을 내가 수집하러 다녀야 되는 내가 피드백을 수집해야 되는 주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검증하고 싶은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의 검증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내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엔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사람은 난데 그럼 내가 물으러 다니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드백은 이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수집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피드백의 루프를 만들 수 있을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저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달라지게 됐던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피터 드러커가
자기경영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강점을 발견하는 방법은 피드백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는 피드백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피터 드러커가 한 제안은 이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그냥 그게 비즈니스적으로든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뭔가 중요한 행동을 할 때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꼭 어딘가에 예측해서 적어두라는 거예요. 그냥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 내가 지금 뭐 어디 살고 있는데 강남역에 살면 어떨까? 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집을 보러 다녀서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나한테 어떤 임팩트가 끼칠까를 뭐 예상해보고 어딘가 일기장에 적어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비교해보라 라고 제안을 하는데, 피터 드러커 본인도 이걸 한 20년 이상 해왔다고 하고 할 때마다 그 결과에 있어서 놀랐다고 하는데, 아마도 내가 꽤 잘 맞추는 영역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고 그 결과를 아예 정반대로 예상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피터 드러커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정말 잘 맞추는 영역이 나의 강점일 것이고 내가 정말 못 맞추는 영역이 내가 정말 못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약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말하고 있는 영역이랑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행동의 원칙들이나 아니면 내가 사고하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글로 표현하고 실제 결과랑 비교해 보는 게 사실은 누가 해주는 피드백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피터 드러커는 이런 식으로 본인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경영인이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중요한 건 의사결정이고, 의사결정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하면 이 의사결정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을 했을 때 그 임팩트를 예측해보고 실제랑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좀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저희 뱅크샐러드 1 버전 1이라고 부르는 이제 앱의 모습인데, 완전히 망한 앱이에요. 왜 완전히 망했냐? 사람들이 깔면은 90% 이상이 이제 안 써요. 그래서 10%의 고마우신 분들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를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아, 망했구나. 근데 진짜로 망한 건 이 실패로부터 저희가 유의미한 학습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저희가 이 앱을 낼 때 가설들이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앱을 낼 때 아, 이런 이 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제 어떤 저희의 생각에서 앱을 만들었는데, 이 앱을 내면서 아, 이 앱을 쓰는 사용자들은 이럴 거야 라는 가설이라거나 아주 키 과설들이 저희가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앱을 냈을 때 앱을 사람들이 안 쓰는 건 맞는데 왜 안 쓰는 거지? 혹은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도 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아, 우리가 망했구나라는 사실 말고는 사실 사용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딱히 없었어요. 그냥 앱을 이렇게 내니까 망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뱅크샐러드 앱을 만들면서는 되게 사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몸으로 체감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때 가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실패로부터 배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의 내용이 아마 그때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디벨롭 온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뱅크샐러드 1.0을 말아먹고 느낀 거를 말을 하면 그게 이제 가설이 없으면 학습이 없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가설도 가설이지만 가설이 있고 그걸 검증을 안 하면 정말 그게 맞는 말처럼 내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되게 계속 자기 강화가 되는 거죠. 이게 피드백을 마땅히 내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을 안 하면 그냥 계속 맞는 말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게 되게 내 안에서 골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맞는 말처럼 되는데, 그래서 가설이 있으면 꼭 검증이 필요하고 피드백이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학습이 일어났다고 좀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뱅크샐러드 안에서 저희가 코드 리뷰를 하면서 있었던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본인의 코드에 NR of 콘샐러드라고 이렇게 변수명을 지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NR은 넘버의 약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약자고요. 그래서 리뷰어가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어요. NR이 뭐냐, 넘버라고 적자, 왜냐면 헷갈린다, 왜 줄을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견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피드백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이 좋은 코드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갖게 됐냐, 아, 변수명은 최대한 풀어 쓰자
변수명을 줄이지 말자라고 이제 가설을 하나 세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이 시점에 이제 저 노란 이모지의 남자가 갖게 된 어떤 가설인 건데, 그래서 다음번 코드를 이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제 HTTP를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적으니까 43글자로 이루어진 변수명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군가가 변수명이 너무 길어서 코드가 안 읽힌다. 일단 이게 그냥 한 문장에 2번만 쓰여도 100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남긴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본인의 가설은 변수명을 풀었어라는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좋은 코드인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이 가설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원래 코멘트를 남겼던 리뷰어의 의도랑은 조금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사실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읽기 좋은 코드를 작성하자라는 어떤 코멘트였지 변수명을 풀어 쓰자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좋은 코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설의 크기가 달랐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까 그 숙성된 바나나인가? 죄송해요. 네, 무슨 발표인지 아시죠? 거기서 관점으로 얘기해야 된다라는 피드백이 사실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을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맥락에서 갖고 오면은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내가 세운 가설이 적용되는 범위나 상황이 꽤 넓은 가설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앞서 본 사례처럼 변수명을 풀어 쓰는 게 좋다라는 가설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변수명에 한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아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협소할 경우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죠. 협업 대상자로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코드를 짜야 할까? 어떤 코드가 좋은 코드일까? 이런 고민을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물음에 있어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변수명을 피하자라는 가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읽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코드 레벨이 아니라 좋은 아키텍처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키텍처 코드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이 코드가 작성되고 있는 이 코드 베이스가 중요해. 이 코드 베이스에 누가 기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주요한 메인테이너고 우리가 여기를 작업하고 있는 환경은 뭐고 이 언어의 특성은 뭔지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이 아마 서로 다른 믿음들을 가지고 코드를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 2, 3, 4 각각의 서로 다른 가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코드를 작성하거나 혹은 리뷰를 할 때 각자가 남기거나 행동하는 바가 매우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코드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이거 읽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가독성을 개선하자라고 코멘트를 남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 코드 하나만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읽기가 어려운 코드임에도 불명하지만 만약에 이 코드를 이렇게 바꾸면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니까 이거는 고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가설들이 사실은 서로가 다른 거고 그게 이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관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게 맞냐, 어떤 가설을 여기에 적용하는 게 맞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드 리뷰를 받아야 빨리 성장한다라는 거는 저희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가설이 좀 더 확장이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빨리 받아야 빨리 성장한다라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1번 가설을 갖고 있는 사람과 다른 점은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나의 코드뿐만 아니라 그 밖에 더 넓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코드 리뷰를 할 때 충분히 뭐 이렇게 디클레어하게 저의 어떤 코멘트를 남기고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피드백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개발과 관련해서 문서화를 했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 피드백 주세요 라고 이제 내가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사람들로부터라는 게 빠진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묻지 않을 거예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물으러 다닐 거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지 않더라도 피드백을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은 이를 닦은 다음에 얼마나 내가 이를 잘 닦았는지를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고민은 그날 밤에 이를 잘못 닦으면 6개월 후에 치과에 가서 괴로움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피드백이 너무 느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설이 갖는 어떤 크기나 임팩트 내지는 함의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마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린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이 되기도 해요. 애자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린 스타트업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가설을 가장 먼저 검증하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리고 애자일도 우리의 어떤 작업 단위 혹은 릴리즈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완결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앞서 말한 가설 검증 모델과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환경이나 뭐 급변하는 어떤 시장 상황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퉁쳐서 불확실성이라고 부르는데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한 소리지만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은 그냥 그 자체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확실해지냐? 확실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검증한 가설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우리 앱을 쓰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앱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면 빨리 사용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확실한 상황을 좀 확실한 상황으로 바꾸는 일들 그리고 그런 작업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빨리 확실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가설 검증을 빨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빨리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를 고민하는 게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5분 안에 말할 수 있는, 20분 안에 말할 수 있는 이제 학습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약간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우선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질문과 답변도 사실은 되게 좋은 가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진짜 뭔가를 모르겠어가지고 물어보는 건 당연히 가설 검증이 아닐 텐데 내가 이걸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답변할까를 예측하면서 물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장황하게 말을 했지만 혹시 발표 듣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여쭤봐 주셔도 좋습니다.